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무비 진행자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오늘 보신 영화가 저희 이제 그 스트리무비 스태프분이 또 심사위원 참여를 하신 그 시나리오, 네,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제 뽑혔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나리오가 좋다고 이제 소문이 쟁쟁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존에 보신 좀 한국 영화하고 조금 다르게 좀 많이 이렇게 느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하윤재 감독님 모시고 그리고 박용호 배우님 같이 모시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먼저 감독님 간단하게 인사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그 카센타를 연출한 하윤재입니다. 예, 저는 카센타에 출연한 배우 박용호입니다. 네, 늘 하는 대로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몇 가지 드리고 그 시간 동안에 좀 질문을 하실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셨다가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항상 뭐 듣는 질문이시겠지만 이 영화 또 시나리오가 이제 굉장히 좋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분이 또 심사위원에 참여하신 영진이랑 경기 이제 영상인에서 네, 만장일치로 네, 뽑혔다고 굉장히 그래서 또 궁금했던 영화이고 저는 이제 작년에 부산에서는 못 봤지만 이번에 보면서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좀 베스트 중 한 편으로 그리고 이제 인물들 굉장히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영화를 느꼈는데 시나리오 작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그 완성형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10년 전쯤에 제가 저희 영화에 나온 공간과 아주 흡사한 남해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초저녁에 혼자 있을 때 약간 살아남았다가 숙소에서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못에 밟힌 건 아니고 타이어가 노후돼가지고 나중에 카센터 사장님은 그 타이어가 찢어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초저녁에 저희 일행은 숙소에 있고 저 혼자 1시간 반 동안 그 타이어 수리하는 저 평상 위에 이제 앉아 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났고 실은 이런 유사한 그 기사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제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실은 그 카센타를 정확하게 제가 99% 재현해낸 세트거든요. 저 공간이 평상의 위치도 그곳에 있고 그 생활 공간도 이 공간과 똑같았고요. 거기 앉아있는 동안 실은 제가 쓰고 싶었던 시나리오는 그 카센타 아저씨한테 제가 납치되는 악마를 보았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저씨가 왜 혼자 이 공간에서 혼자 살고 왜 혼자 이곳을 지키고 계실까? 이 물음에서 시작이 돼서 실은 부부를 완성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러프하게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 2, 3주 만에 이제 옮겨서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습니다. 작년 부산영화제 때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박용호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시고 거절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영화에 참여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저도 이 최종 편집본 스토필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제가 시나리오 보는 눈이 참 아직 멀었구나. 감독님한테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나온 영화를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봤거든요.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아까 그 질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싫은 게 아니라 왜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심하게 좋아하면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좀 반대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독을 만났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했고 또 사실은 거절하려고 나왔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4시간 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하기 싫었으면 뭐 10분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속마음에는 애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감독님 어떠셨나요? 못생겨서 거절했죠. 못생겨서. 아니 저는 그 보통 이제 이 배우 시나리오가 가고 배우가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미팅 장소를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는데 너무 안 좋고 용우 선배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하기 싫어한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뭘 봤냐면 그러기에는 시나리오를 너무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석적으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막 저한테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이거는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증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 잘 가시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저희 제작자분이 신호등 앞에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배우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어떡하냐고. 다시는 이제 못 본다. 근데 저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 돌아가서 그 용우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살려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지점들은 다 고쳐서 정말 거의 잠을 안 자고 한 열흘 만에 시나리오를 다시 보냈죠. 그때 저희 걸 안 한다고 결심을 하시고 일본에 여행 가셨는데 일본 여행 가셔서 커피숍에서 그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감동하셨대요. 뭐냐면 이 감독이 본인과 정말 본인을 진짜로 하고 싶어 한다.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애착이 있다. 그래서 뭐 나름 긍정적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귀한 배우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배우의 어떤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빵꾸가 나실 뻔 하셨네요. 네, 이 영화는 이제 뭐 올해 이제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좋은 작품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제가 본 이제 영화들 중에서 가장 그 어떤 영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 캐릭터가 가장 좀 생생하게 와닿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전달이 되고 감정이입이 이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였는데 처음에 아까 시나리오 처음 구상을 했을 때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물 구성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만드시게 됐습니까? 저는 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실은 저희 집안이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렇게 종손 집안의 제가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3달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 가 있었고 그런 어떤 시골의 문화에 대해서 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떤 지점이 있냐면 어떤 귀농이나 혹은 어떤 휴양지의 어떤 그곳의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폐쇄돼 있고 보수적이고 그런 어떤 외지인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하진 않아요. 저런 문사장 제가 이제 표현한 저런 문사장이 실질적으로 제가 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제구와 순영이는 약간 저희 이제 본가가 하동인데 하동에 저 제구와 순영이 관계처럼 그런 연세는 한 환갑이 넘으셨지만 그런 분이 약간 모델을 삼을 만한 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건들 수 있었고 문사장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의원이 됐어요. 제가 본 문사장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양명성을 갖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눈에 띄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의원도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제가 그런 그 시골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시나리오 작업하는데 보이지 않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박영호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구라는 인물이 이제 극 중에서 되게 순박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에 좀 또 이기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또 돈이 쪼달리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는데 이 제구라는 인물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뭔가 웃음도 있지만 굉장히 또 슬프기도 하고 연민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잘 전달이 되는데 시나리오 보시면서 이제 이 제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연기를 하실 때 이 제구라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질문도 나왔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받아본 이 빵꾸라는 원래 제목이 빵꾸였었어요. 카센터가 아니라 원래는 빵꾸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한 5버전, 6버전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들이 굉장히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제가 뭐 안 읽어봤으면 모르겠지만 그 버전들을 다 제가 알 거잖아요.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감독님이랑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못 잡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느낌이고 저만의 생각이어서 그게 뭐 그 대중의 정서와 그 평균적인 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의 감정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그 연기자로서 습관이자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을 좀 보려고 해요. 뭐 등산을 갈 때라든지, 뭐 편의점을 갈 때라든지, 조금이라도 특이한 분이 계시면 뭐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좀 느낀 그 정서들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그 지금 당장의 문화인지 이 시대의 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이것이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일반적인 정서가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굳은 살이 박혀서 이거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는 누구나 용인하고 묵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용인되고 묵인되는 시대에 나는 좀 많이 지금 그런 시류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구의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판단으로는 이쯤이야, 뭐 이거 정도야 라고 저는 출발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결과물, 그 과정은 미리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예, 저는 딱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서민의 정서, 지금 제 느낌은 감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흔히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멀리서 보면 코미디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어떤 뭔가 문화적인 그게 뭐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잘못된 굳은 살이 박혀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예, 그런 표현법이 아닌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감독님에게 이제 질문 드릴 텐데, 극중 이제 많은 어떤 사건의 중심지가 되는 카센터가 좀 굉장히 외딴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부분은 사실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뭔가 좀 인간관계 좀 단절된 듯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공간에 만드신 어떤 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카센터가 실제 이제 어떤 세터로 만들었는지 관객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제작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제가 원하는 공간이 정확하게 그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작팀이 정말 땅끝 전남 경남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감독이 원하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공간은 360도를 돌려서 전방 3, 4km 내에 인가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제구와 순영이 이 동무대, 연극 무대에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밤낮으로 그런 공간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카센터가 남해 카센터가 그 근방에 인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옷과 같이. 그래서 저는 헌팅을 할 때 굉장히 찾기 쉬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 공간을 찾자마자 세트를 올리는 데는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공간이 시나리오에 제가 이게 투자 제작되기 전부터 저 혼자 이제 콘티를 끝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공간을 제가 세트로 짓지 못하면 콘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의 어떤 머릿속에 동선이나 배우의 동선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금 다 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제작팀이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구, 순영, 그리고 저는 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부부를 밀폐시키는 그런 어떤 공기, 그런 것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구랑 순영이가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제가 메타포로 생각하는 그 중간에 나온 70대 노부부처럼 실은 아름답게 살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부가 봉숭아꽃 정말 밟으면 그냥 발 아래 보이지도 않는 꽃이지만 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헌팅 장소를 찾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되게 가까운데 강화도라는 1시간 반 거리에 있었는데 저희는 전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시간을 거기서 소모했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이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은 되게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거기서도 저는 또 한 번 제 스스로 좀 느꼈어요. 예, 배우고. 이 카센터라는 공간의 이제 주인공, 이 부부의 제 아내 역할을 하신 이제 조은지 배우님이랑 달콤 살벌한 연인에서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0년이라는 어떤 세월이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 부부의 되게 자연스러운 실제 부부 같은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도 있으신지요? 그때는 제가 최강 씨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제가 출연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은지 씨는 이제 달콤사과는 연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첫 인연을 맺었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뒤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지인과 지금 부부 관계고, 예,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제가 소속돼 있는 배우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배우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같이 출연하는 배우분들이 누구인지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상대 배우라 그러면 더 궁금할 텐데 감독님이 처음에 넌지 씨, 조은지 씨 얘기했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바로 제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본능인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만약에 이 영화에 표현이 됐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 평가는 어쨌든 제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봐주셨다면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 아유 너무 감사하죠. 두 분의 호흡 연기 어떠셨나요? 큰 박수면? 그 금고 안에 이제 돈을 이제 태우려고 막 끄집어 내고 이제 조은지 씨랑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대사가 이제 이제 우리 사람이잖아. 뭐 이제 조은지 씨는 이제 이렇게 막 싸우는 와중에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라는 그런 대사가 주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거든요. 그 장면이 좀 이제 다른 이제 부분들도 물론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많지만 뭔가 좀 폭발하는 어떤 이렇게 신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그 장면을 촬영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좀 몸싸움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하게 이제 발산이 되는 어떤 장면이어서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떤 그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하시죠. 네.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디테일한 콘티 없이 현장에서 동선 리허설하고 그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바로는 감독님한테 제가 주장한 거는 최대한 뭔가 정교하지 않은 느낌의 돌발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몇 가지 대사 빼놓고는 지금 뭐 말씀하신 그래도 우린 사람이잖아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빼놓고는 그냥 나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때리고 실제로 굴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임했고 지금 이 버전이 한 초반 버전 아닐까요? 두 번째 테이크인가 세 번째 테이크. 네, 뭐 물론 섞이긴 했지만 그래서 거의 그냥 감정적인 본능에 가까운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말씀하셨듯이 폭발적인 감정이길 바랬어요. 예, 정제되지 않은. 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예. 용우 선배님이 왜 기억이 안 나시냐면요. 많이 맞아가지고 네, 되게 많이 맞으셨어요. 진짜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맞으셨고 그 머리를 주로 많이 맞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전체 내에 가장 중요한 대사를 뽑아라. 그러면 제구가 하는 그냥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 와의 대사와 순영이의 이건 지렁이 하나 박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 실은 그런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씬이 맨 앞쪽에 제구는 처음 못을 자기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가면서 순영이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요. 근데 중간에 순영이는 제구가 덮고 있는 이불을 뺏어서 자기 혼자 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 두 부부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이제 쌓아놨는데 이 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한 테이크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한 테이크 안에 이 테이크 끊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 조은 씨가 이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너무 많이 묻어서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을 주고 테이크를 끊어서 다른 대사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감독으로서. 근데 이 씬에서는 그 순영이의 지렁이 하나, 이건 지렁이 하나 박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 대사가 너무 중요해서 끊어서 갔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또한 또 배우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 뭐 그런 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야, 근데 진짜로 그 용호 선배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이 GV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코 뭐 겸손한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신인 감독이 어떤 배우를 잘 만나는 복 그런 걸 따지면 되게 타고난 복이다. 왜냐하면 용호 선배님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저보다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훨씬 더는 아니에요. 훨씬 더. 현장 선배? 전 영화를 되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뭐 그런 게 되게 어떤 신인 감독이 되게 모자란 부분들 그럼 보이지 않게 배우들이 두 배우가 굉장히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생각을 해봐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두 배우한테. 예. 극 중에 이제 재구라는 인물이 어떤 이제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뭔가 이렇게 와닿게 이제 느껴지는 씬이 이제 담배를 이제 사러 가서 그 담배를 이제 고르겠다고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가장 싼 걸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담배는 안 피지만 예전에 뭐 담배 폈을 때 보통 자기가 피는 담배에 대한 고집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뭐 그냥 싼 걸로 그냥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확 와닿게 되는데 그런 어떤 좀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어떻게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담배를 피진 않는데 주변에 영화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하는 친구들 중에 담배를 많이 피고 뭐 술도 많이 먹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술자리에 가서 이제 너무나 매체에서 이제 영화 감독들의 어떤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 여기 계신 특히 익스트림 무비라는 어떤 전문화된 어떤 사이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입봉을 하지 못한 신인 감독들의 어떤 애환에 대해서. 근데 그 신인 감독들이 실질적으로 밤에 시나리오 쓰다가 밤에 대리운전 나가고 막 그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입봉을 준비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되게 친한 아직 이제 되게 큰 작품으로 입봉을 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대리운전으로 콜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새벽에 떨어지면 그럼 돌아올 때 손님이 없으면은 그곳에서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맥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찜질방에서 맥주를 한 개 딱 마시고 잠깐 눈 붙이고 돌아오고 싶은데 그 맥주 값이 제가 이단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구는 실제로는 이 김제구라는 인물은 제 옆에도 있고 여러분들 옆에도 있고 그냥 저희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은 딱히 저희가 정말 지그시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 관심만 가지면 정말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인상적이었고 또 제구란 인물에 대해서 좀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었는데 직접 이제 연기를 이제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상 반성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진짜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시나리오를 더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더 뭔가 저한테 온 시나리오들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감독님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틀거리들을 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나리오는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시나리오 때부터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 유리한 시나리오가 있고, 또 어떤 시나리오는 너무 디테일한 게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꽉 차 있으면 오히려 연기하기가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요사이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냥 그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그 맥주하고 담배를 같이 동시에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슬며시 다시 갖다 놓을게요 하고 이제 그 집어넣는 그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좀 욕심도 있었어요. 거기서 진짜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좀 웃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귀머거리를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어머니가 좀 귀가 먹은 걸로 설정하고,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자연스럽게 싼 거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못 들으시면 내 치부가 더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되게 본인은 되게 쓸쓸하고 화가 나지만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웃길 수 있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두 가지 버전을 찍었죠. 그런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을 찍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버전을 감독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훨씬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진짜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포가 안 되는 것처럼 질문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화에서 보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마리 나갔다가 또 한 마리 나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무슨 영화에서 되게 의미 없이 드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걸 넣기 위해서 이게 엔딩이 그렇게 가니까 복선같이 좀 넣은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를 넣은 의미나 아니면 그 개구리를 어떻게 잡아온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이 사이트에 어떤 지적인 수준을 보여줬어요.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굉장히 메타포가 있는, 저한테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몽타주거든요, 실은. 그게 예를 들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 마리 개구리는 제구랑 순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 국도변이 죽고 있는 저는 순영이랑 제구랑 여러분들이 응원하기를 원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순영이랑 제구 첫 출발을 보면 이들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이 자본이 밀려오면서 그 자기 공간을 잃어가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 국도변에서 밀기 시작하면 동시에 생태계도 파괴가 돼요. 원래 이런 국도변에 개구리들이 굉장히 예전에 많이 있었고, 로드킬 당한 그 까만 점들이 옛날엔 쭉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그런 로드킬 당한 개구리들은 없어요. 이미 그 종족을 감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결국은 이 국도변에서 밀려나지 않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 밀려난 지금도 밀려나고 있는 그 두 마리의 개구리, 그게 이제 제구랑 순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꿈을 꾼 거죠. 네. 네. 아니, 개구리 질문 하셔가지고 괴수 전문가께서 역시나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질이나 의미에 관해서 연결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등장인물의 이름도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께서 의미 없이 지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제가 김재구, 제 이름이 재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성은 다른데
혹시 제구와 순영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고려하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그냥 간단한 계기여서 그 제구는 용우 선배님이 예전에 드라마에 제구로 나오셨어요. 제가 그 이 시나리오를 이제 돌리기 시작할 때 맨 처음 그러니까 캐스팅 제의를 하는데 용우 선배한테 갔거든요. 시나리오가 그거 의식하고 실은 김제구 이름으로 정한 거고요. 순영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동에 저런 제구랑 순영이 같은 인물이 살고 있는데 그 아줌마 이름이 노순영이에요. 네, 그래서 순영이로 간 거죠. 네. 시나리오 보실 때 제구라는 이름 보시면 어떠셨나요? 아우 좋았습니다. 왠지 그 익숙하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을 맡은지는 몰랐었어요.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추격자 이재구라는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독들이 실은 어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배우가 있으면 저처럼 그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아는 친구는 뭐 계속 그 배우 얼굴 사진을 보면서 기도도 한대요. 기도도 한대요. 네.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게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가 막 이렇게 감정선으로 클라이막스를 치고 나서 엔딩이 너무 허무하게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각자의 길을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긴 봤는데 감독님께서는 엔딩을 좀 혹시 뭐 더 다른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더 넣고 싶으셨는지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조금 당황스러운데 시나리오상에는 제 콘티에는 이 엔딩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구가 트럭을 몰고 생활 공간이 아닌 카센터, 제구의 카센터를 밀었어요. 밀고 순영이의 눈 앞에서 뒤집혀진 트럭에 큰 바퀴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엔딩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시간적인 여건도 있고 뭐 위험 요소도 있고 뭐 솔직히 뭐 예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촬영을 조금 뭐 압축해서 가는 게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엔딩으로 갔는데 또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셔서 조금 네, 당황했네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트럭이 우리 인생처럼 어느 길을 관객들에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느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바퀴는 돌고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계속 달리고 있냐. 한 번 정도 이 영화를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바람이었죠.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더 훨씬 굉장히 또 좋았던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카센터로 돌진을 해서 막 넘어지고 바퀴가 돌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안전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열을 준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제 카센터가 멀리 보이고 트럭이 달리면서 이게 바퀴가 살짝 카센터 방향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부가 항상 뭐 한 공간에 있거나 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어쨌든 뭐 별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순영이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짚고 있는 거를 보면서 뭔가 또 일종의 뭔가 감독을 하듯이 그리고 좀 달라진 어떤 스타일의 뭔가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트럭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갇혀있는 듯한 이 모습, 제구의 모습에서는 이 부부가 이제 더 이상은 어떤가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이어갈 수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어떤 연출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엔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엔딩에서 거의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끝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많이.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한번 다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똑같았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빠가지고 이 스토리와 이런 완성도나 이 재미가 나빠가지고 마음의 엔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쉬워서 더 보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니까 왠지 아쉬운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체감적인 감정이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좀 멋있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 두 사람 다 지금 길을 잃은 상태고 길을 찾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상태의 엔딩을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길을 잃은 상태의 감정을 오히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엔딩으로 딱 마감을 하는 게 저는 뭔가 더 여러 가지 이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네, 다음 질문. 네, 뒤에 강혜수 씨. 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 첫 시퀀스에서 나왔던 이 재구와 이 조은진 배우가 이 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 조은지 배우님께서 이 카센터에 서 있을 때 박영우 배우님이 이 카센터를 받으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첫 시퀀스에서는 이 뭔가 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됐었는데 이 마지막 시퀀스에는 자기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장면들을 넣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넣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미상관식으로 원래는 이 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풀샷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똑같이 그 오프닝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사장으로 갈 때, 그리고 제가 그걸 똑같이 그 앞뒤로 배치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조금 편집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 그런 그 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정확하게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구랑 순영이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응원받거나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원하진 않지만 실은 이들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피해자여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고, 실은 재구는 많은 걸 바라진 않았어요. 딱 뭐였냐면 먹고 사는 데까지만 바랬거든요. 먹고 사는 거. 순영이도 처음엔 먹고 사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들의 목표가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것이냐. 중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어떤 중반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언제 어떻게 표출이 돼서 어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엔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들은 피해자지만 둘 다 가해자가 될 수는 없고, 양갈래의 길, 순영이가 교차로 밑에 서 있잖아요.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순영이는 직진을 계속 가던 길을 가기 선택한 거예요. 그 순영이가 교차로 밑에 있는 그 씬 저 너머에는 그들이 매일 밤마다 가서 못을 박는 그 곳이 어깨 너머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걸 등지고 있어요, 순영이가요. 그러니까 저는 순영이 결국은 뭐 그렇게 양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적인 그 연출이 방법이에요, 실은. 네,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정말.
영화 속에서 그 다른 카센터 사장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이제 박용우 배우님의 나쁜 이제 그런 씨들을 알아내고 이제 다른 막 돈이라든지 이제 뭐 물건을 이제 원할 줄 알았는데 딱 그 뭐랄까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네. 좋은지 배우니 이제 딱 건드는 것 같은 기분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제 결말 거의 좀 다다라던 이제 또 이제 박용우 배우님하고 같이 만났는데도 그냥 가라고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사 이 영화가 스타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사를 말씀드리면 문 사장과 순영이는 오랫동안 사귀었죠. 집안의 어떤 문 사장이 거의 사익감으로 집안도 드나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었고 순영이가 서울로 유학가 있는 동안 제구를 만난 거고 그래서 순영이가 배신을 한 거죠 문 사장은.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저는 문 사장이 뭐 디테일하게 다 이게 어떤 서브 플롯이기 때문에 그 정도 디테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 사장은 이 지역 공간의 어떤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돈은 필요가 없는 거죠. 리조트도 들어오고 리조트에 보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돈은 더 이상 자기한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순영이가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걸 봤을 때 자기의 어떤 못 이룬 어떤 욕망?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욕망에 대한 정확하게는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 제구의 욕망과 순영의 욕망, 그 다음에 문 사장의 욕망이 다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든지 결국 문 사장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뭐 그런 표현으로. 근데 그걸 왜 적절하게 뒷부분까지 다 쓰지 않았냐. 저는 이제 제구와 순영이의 그 집중되길 바랬던 거죠. 예. 저도 뭐 감독님 생각과 거의 동일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 연기자 입장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문 사장이 본능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머리가 좋아서 그걸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 때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 사장도 감독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당장 그 돈 때문에 얘한테 그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돈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정말 미워하고 자기가 뭔가 꺾어야 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문 사장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처 입었고 순영이한테 자존심을 많이 상했겠죠. 그 인물한테. 네, 그런 걸 대갚아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복수가 아니었을까.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되게 굉장히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좀 짠하기도 한데, 이제 그 자동차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펑크를 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차를 사서 동네를 가서 이렇게 동네 주민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키를 딱 눌러가지고 자기 차임을 이렇게 좀 과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슬펐거든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장면에 좀 연출하신 어떤 그 구성의 어떤 의미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 공간이 아까 질문하신 거랑 제가 이 시나리오는 수미상관의 그런 거를 배치해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초반에 슈퍼가 나오고 후반에 제구가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또 슈퍼가 한번 나오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달라진 원래 제가 바랬던 거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의 한 장면처럼 내가 이 모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카센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렇게 밝던 이 읍내를 내가 다 점령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원하게 초반에 맥주 한 캔 살 돈이 없었던 제구가 시원하게 맥주를 한 캔 딱 마시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초반에 나왔던 트럭남이 그 고장난 트럭남 그 친구가 이제 지나가는데 야 내가 이 차가 자기 차인지 그 제구가 그걸 삐삐삐 하지 않으면 제구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구는 그러니까 유치하게 이 차가 내 차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건데 제가 그 씬을 넣은 이유는 그 인물과 그걸 넣은 이유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이 되게 가장 좋고 기억에 남죠.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실은 가장 못난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을 때 실은 제구한테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제구의 그 모습을 제구는 본인이 실은 지금 가장 인생의 절정기고 내가 가장 잘났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가장 못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희 사회 전반에 지금 모든 어떤 매체나 모든 언론 매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적정선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지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더 수위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길 바랬던 거죠, 실은. 그 장면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도 좀 이렇게 떠올려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제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장면은 사실 이제 그 제구라는 것도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사람이 굉장히 좀 순박하면서도 뭔가 이성면도 있고 뭔가 또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져 있는 장면 같은데 연기하실 때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장면 찍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손에 기름때가 잔뜩 껴있어요. 그렇게 예쁜 양복을 입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당장이고 잠깐의 신기루인 거죠, 신기루. 거기에 자기가 달라졌다고 확신하는 모습이 웃기죠. 근데 웃긴데 저도 어느 순간 그걸 본능적으로 어느 시점에 표현할지도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예. 제 주변에 항상 저의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얘기하라고. 뭐 되게 그런 것들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저기.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제 봉숭아를 이제 보던 노부부가 나왔을 때 감독님께서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제구와 순영이 좋은 이제 미래로 갔을 때 약간 표본이라고 그렇게 표본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노부부랑 현재 제구랑 순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시대상의 차이도 약간 감안해서 그거를 조금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의도도 좀 들어있나요? 질문의 유지를 제가 그러니까 어떤 올드함에 대한 얘기인가? 그분들의 어떤 올드함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구와 순영이 자체는 현실은 요즘에 약간 젊은 사람들 현실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면도 있고,
노부부들의 약간 젊은 시절은 그 당시의 시대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런 결말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차이를 약간 반영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부부의 등장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그들이 어떤 과거를 지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든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제구와 순영이처럼의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거는 상관없이 70대가 넘어가면 그 어떤 저희 세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넓은 시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구는 그 공간 자기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곳에 피어있는 봉숭아꽃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은 돈 벌기 위해서 그 타이어를 던지면서까지 그걸 그냥 짓밟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의 눈에는 거기 처음 들어왔는데 유독 그 생명이 있는 그 작은 꽃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나이든 어떤 분들의 여유로움과 어떤 삶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봉숭아꽃과 그다음에 이 제구랑 순영이가 좀 더 같은 길을 갔으면 이렇게 늙으면 제구랑 순영이도 이 공간 안에서 저 봉숭아꽃을 같이 예뻐하면서 물들여주고 그런 옛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그 인물을 배치를 한 거죠. 꽃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영화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이제 그 트럭이 다니면서 먼지가 휘날리는데 이제 병영병이 이제 그 밥을 먹다가 이제 화를 내는 어떤 장면이 있고 그 영화의 또 마지막 부분을 가면 트럭이 날릴 때 그 먼지에 이 휘날리고 있는 꽃들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초반 몽타주 몇 컷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청명하고 우리가 뭐 동경하는 시골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걸로 출발을 해요. 실은 근데 세네 컷의 몽타주가 지나가면서 실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반전으로 바로 트럭이 오고 먼지가 날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실은 이렇게 이야기는 출발하지만 끝에는 다른 이야기로 끝날 거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그 몽타주 안에 넣은 거죠.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네, 갑자기.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찰진 대사들이 많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제일 주안점을 뒀던 부분 또는 제일 유념해서 썼던 부분들 이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럼 감독인 너는 저런 이런 양갈래 길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거냐. 제가 어떤 날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제구처럼 중간까지 갔다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어떤 날은 순영이처럼 내가 10년 동안 입봉을 못했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고해서 순영이처럼 쭉 고속도로를 달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저는 순영이랑 제구랑 제 속에는 제 안에 있는 욕망은 정확하게 반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50% 제 안에는요. 근데 시나리오를 쓸 때는 뭐 감독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책임감이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데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봤을 때 아, 나는 되도록이면 제구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 순영이와 제구의 어떤 그 선택 지점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 시나리오 그 집필할 때도 그런 지점에서 이제 비율이나 리듬감 그다음에 뭐 균형점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찰진 대사를 말씀하시던 찰진 대사는 아니지만 아까 그 이제 이제 부부가 싸우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그 이제 순영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싫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저항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갈라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 특히 이제 그 순영이한테 그 대사가 나왔을 때 또 반응하는 부분이나 어떠셨나요? 그게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남자로서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제 이제 그걸 들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장면 대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떠셨는지. 연기자로서는 뭐 다른 직업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경험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틀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그 찰진 대사들 되게 유니크한 대사들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었다면 지금 저는 연기자로서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어떻든 간에 그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는 대사면은 명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나리오 그 씬을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린 사람이잖아 내지는 이거 지렁이 하나 박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가 제일 튀죠 그 대사가.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대사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되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잘 듣는 거, 그러니까 그 상대 연기자가 어떤 표현을 나한테 해줬고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줬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반응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왔거든요. 그때 바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억 못했는데 말하지마 세 번 하더라고요. 입 틀어막고. 그러면 은지 씨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돌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건 뭐 시나리오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건 저는 제 연기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대사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저기. 저 영화 상당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원지 배우님이 그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해요. 씬 찍고 나오면 뜨거운데 뭐 그거 하면 해롭다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더지봉 배우님께서.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장면이 제가 이제 제 작품이고 이게 이제 뭐 편집과 어저께까지 믹싱을 또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100점이다, 90점이다, 뭐 그렇게 못 매죠. 되게 제가 미스했던 부분들을 감독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금 정확하게 찝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가되는 씬이 후반에 있었었는데 불필요해서 이제 편집에서 오미트 된 거죠. 근데 그 씬이 들어갔으면 좀 더 저게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제구가 짓는 게 솔베트라는 그 카센터에서 제가 뭐 카센터 일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기름때 손에 있는 기름때가 너무 안 지워지니까
약품인데 이제 그 기름때를 지워내는 그 솔벤트라는 기름때를 지우는 약이고요. 이제 순영이는 그 원피스를 삼겹살 먹으면서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재구한테 허락을 받잖아. 비싼데 사도 되냐고 재구 사라 그러죠. 실은 그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문사장의 채취가 묻은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버릴 수는 없고, 응? 그래서 재구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 솔벤트라는 약품으로 그걸 지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후반에 엔딩 가기 전에 원래 그 솔벤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불필요해 보여서 이제 오밋했는데 뭐 그런 그거를 여쭤보시니까 진짜 대답을 하시다. 질문의 어떤 수준이 부산영화제보다도 너무 높아. 그렇죠?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리조트 대표 그 사건 때문에 재구가 경찰서 가서 좀 험한 걸 당하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딸을 구해주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또 하필 범인이 군청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전화위복을 만드신 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니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리조트 대표하고도 그 이후에도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편집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예리와의 관계는 실은 첫 출발은 예리가 가해자예요. 재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재구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저 리조트 트럭들이 여기 다니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고, 그러니까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면 길이 빨리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거든요. 더 좋은 길로 다니지. 재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리가 가해자예요, 실은. 그리고 그런데 예리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인물을 설정했냐면 순영이한테 하는 말들을 이제 제가 되게 미묘하지만 보통 이렇게 실은 무심코 던진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만 원을 꽂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이 공간 안에 이 예리랑 임 과장도 이 공간 안에 재구를 구심점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 돌고 있어요. 임 과장은 리조트의 담당 직원이고 행정 직원이고 리조트는 공사 중이고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유괴 사건이 어떤 그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은 필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유괴 사건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이게 뭐 어떤 씬들이 날아가고 그 지점은 어떤 씬이 오미트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사장의 역할, 예리의 역할, 임과장의 역할은 지금 딱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고 재구랑 순영이에 집중되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덜어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 카센타 이제 뭐 영화 보시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인데 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이제 박용 배우님 마지막 좀 인사말 좀 전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일반 관객들 어떤 이게 마지막 편집 어저께까지 믹싱을 하고 오늘 첫 공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상황이 안 되는데 중간에 와서도 이제 반응들을 보고 생각보다 제가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많이 웃어주시고 또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의 정말 어떤 성패는 여러분들의 어떤 익스트림 무비의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손과 입에서 출발할 거라는 부탁과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되게 좋은, 저는 아까 뭐 개구리 질문도 마찬가지고 뭐 몇몇의 되게 좋은 질문들을 보면서 좀 더 반성하게 되고, 제가 언제 또 다음 작품을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지금 오늘 이 집의 시간이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뭐 거의 동감인데, 좋은 추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말 뻔히 답이 나오는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이 영화를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었고, 만약에 거절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좀 없었겠죠. 다른 배우분이 아마 이 영화에 출연하셨을 거고, 또 지금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추억의 영화가 될 것 같고, 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오늘 느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출연했지만 그런 감정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이 수준 높으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좋은 점들을 좀 많이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가능하시다면 뭐 좋은 소문 부탁드리고, 또 영화관에서 카센터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뭐 좋은 영화를 이제 이렇게 좀 골라내서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이 과거에는 어떤 평론가들이 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골라서 또 다른 관객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좋은 영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좀 이런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 또 좋게 보신 분들, 네, 이 영화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좀 소문을 내주시고, 네,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